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강의 초기 작업 관계에 대한 강의도 했고, 2강에서는 역동상담의 기본 기법인 자유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그 강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사례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과 임상 사례에서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통합하시면 앞으로 실제 임상에서 상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 전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역동상담 기초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개념이기는 한데, 이 개념이 역동상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역동적 정신치료에서는 전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 실제 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이 전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이 장에서는 정신치료의 중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향해서 표출하기 시작하는 전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며, 그것이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이를 다루어주는 방법이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에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에서 전이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신병리별로 전이가 또 다르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정신병리에서 각기 다른 전이의 특성이 어떤 건지 공부하도록 하고, 또 전이 중에서도 성애적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애적 전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전이 개념과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 상담자로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A. 전이관계의 이해를 같이 공부해보죠. 전이는 역동상담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담자의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이 개념이 다른 역동상담적인 접근 외에 다른 데서는 그럼 전이가 없냐? 그렇지는 않죠. 사람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이 전이 개념을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접근 방법에서는 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지 않는 그런 상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이는 역동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전문적인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에 상담자가 직접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역동상담은 어떤 교육이나 가이드의 측면보다는 치유적인 측면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1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치료적 거리,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보면 상담자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치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개념이 중요해요.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 문제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것입니다. 역동상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상담에서 보면 뭐가 치료적인 팩터인가, 뭐가 치료적인 요인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동상담에서 치료적인 팩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역시 관계겠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문제의 대부분이 관계성의 문제이고,
내담자가 그 관계성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순간적인 즉각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담자가요, 내담자한테는 그 도움이 사실은 일시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관계의 본질은 뭔지,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이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같이 보실게요. 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두 가지 성격을 보겠습니다. 물론 관계의 성격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좀 개념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하나는 현실적인 관계인데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문가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인 상담자한테 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자를 그런 대상으로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관계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에 입각한 관계이며 또한 신뢰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 관계의 또 한 가지 측면은 전이적 관계인데요. 통찰 상담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외에 그 상담자를 향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내담자의 의존 욕구가 증가해서 내담자에게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느끼던 감정을 지금은 누구한테 느껴요? 상담자한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운 전이의 개념이죠. 상담자를 향한 느낌이 사실은 상담자를 만난 처음 순간부터 갖게 되지만,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내담자는 처음에는 상담자를 비교적 현실적인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데, 만남이 계속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향한 전이적인 감정들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꼭 상담 상황에서만 이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 관계라도 사람이 사람에 대한 느낌은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그런 감정들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들은 다 이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싫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사람의 느낌은 유난히 공포스럽기도, 어떤 사람한테는 유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객관성, 그 사람의 실제 그대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주체인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이의 개념인데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어린 시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기에 정서적으로 중요했던 인물들과 관계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현실에서 그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관계에서의 현재의 대상한테 그 느낌을 전치시키는 게 전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에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요, 상담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여러 가지 인물로 느끼게 됩니다. 이 ABCD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첫 번째는 애정을 주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그런 감정인데요. 그 상담자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자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전이 감정이 마치 이성과 연애하는 듯한 그런 그 이성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굉장히 강력한 권위자로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로서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상담자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갖게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내담자에 따라서 그 상담자를 아주 강력한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 내담자의 과거에 그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권위에 걸려있는 문제가 어떻게 됐었는지에 따라서 상담자를 보다 더 권위적으로 볼 수도 있고 덜 권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C에서는 그 이상적인 부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아마 이제 기독 상담과 또 전이의 개념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이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내 부모는 나한테 참 잘못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속 깊은 욕구들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만난 이 상담자는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아이디얼라이즈 된 이상적인 부모상을 상담자한테 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상담자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담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선생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은 아시는데 왜 나는 내 문제가 내 눈에는 안 보이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상담자의 질문을 내담자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본인과 경쟁하는 대상으로서 인식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이관계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요. 내담자가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누구겠어요? 예, 대개는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현재 상담관계에서 실제 현실에 대하듯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에서 이 전이가 생기면 핵심 역동이 뚜렷이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된 대로 이 전이 관계의 뿌리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갈등이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초반에는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감정, 핵심 역동이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다가 상담 세션이 회기가 점점 진행돼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표출하는 그 전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저 내담자의 핵심 역동이었구나 라는 거를 상담자로서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앞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느낌이 여러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화된 부모상, idealized parents image 임하고 이상화된 부모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그 부모가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좌절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자기애적인 그 설명, 자기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욕구가 세상에서 다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아기한테는 어떤 전능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럴 때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그래도 아무리
아기의 어떤 예민한 그 민감한 욕구에 그 잘 반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충족돼야 될 욕구 부분에 대해서 좌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좌절의 폭이 이렇게 좀 작고 점진적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은 내담자한테 어떤 그 취약한 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 좌절의 폭이 이제 상당히 큰 경우겠죠. 예,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괄호 속에 이제 시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담자들한테서 흔히 나오는 얘기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집안에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공상의 세계 속에서 그럼 내 그 생부는 과연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담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원래 그 부모를 생각했을 때 그 부모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그 훌륭한 그런 부모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그 부모가 그 내담자를 찾아오는 그런 공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이 많은 괴로움들, 어려움들을 그 이상적인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이 다 해결을 해주고 나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런 공상, 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안에는 이제 늘 그 이상적인 부모, 잃어버린 그렇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부모 상에 대한 우리의 갈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상담관계에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며 오로지 상담 관계에 매달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상담, 통찰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그 집중이 이제 상담자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관계에서 갈등 부분이 좀 굉장히 줄어들고 내담자가 별로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상담자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상담자가 얼마나 애정을 주는지, 상담자가 내담자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지에 아주 그냥 온갖 신경이 곤두선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사실 현실적인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그 내담자가 마치 호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서 그런 이제 단어를 보실 텐데 그런 거를 전이호전이라고 그래요. 예, 실제 관계에서 사실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내담자가 그 모든 에너지를 상담자하고의 전이 관계에 집중시키다 보면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호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전이의 개념은 상담에서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여자분들이라면 쉽게는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증폭된 경우 여러분들 있으시죠? 예. 또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자 선생님이나 뭐 연예인이나 뭐 아무튼 그런 자기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에너지가 막 집중되었던 그런 것들을 아마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이렇게 그때 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내담자들이 갖는 전이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전이가 많이 있죠. 친구 사귀기도 그렇고요. 어떤 친구는 괜히 좋고 어떤 친구는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첫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사실은 정말 전이 개념이 많은 게 첫사랑이에요. 이제 역동적인 설명을 제가 이제 재미삼아 드리자면, 첫사랑이 대부분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첫사랑은 사실은 전이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그 감정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왜곡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이 감정이 많이 섞여 있으면 이게 언젠간 좌절이 되기 때문에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교사, 학생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 또 목사님, 초신자,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의 관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목사님들 또 어떤 사회 지도자들 이런 그 권위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전이 감정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요즘엔 조금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이단 집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죠. 왜 사회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하는 건데 바로 이것도 전이 개념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그 그룹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룹이면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하기 이전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이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 이상화된 부모상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감정이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거기 이제 답이 하나 빠졌네요. 예,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미성숙할수록 전이 반응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에서 상담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실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요. 그 사람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건강치 않은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상황에서 그 내담자들이 병리적인 요소가 많을 때 전이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성숙도 또 이제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이 전이가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이를 구분할 때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구분이기는 하지만요. 긍정적인 의미의 전이와 부정적인 의미의 전이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상담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상담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긍정적인 혹은 또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아무튼 전이 감정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느냐 상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상담이라는 세팅이 전이가 일어나기에 굉장히 알맞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아마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집중해서 열심히 공감을 하면서 듣는 그런 관계를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할 텐데 이제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런 세팅이 전이가 발달하기가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죠. 긍정적인 전이가요. 그래야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상담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의 전이는 현실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퇴행된 미숙함이라는 거죠. 퇴행된 미숙함이므로 긍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면 안 된다. 사실은 요건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정적 의미의 전이, 아무튼 전이를 지지상담하고 통찰상담하고 다루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긍정적인 전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대부분 상담에서는 부정적인 전이보다 먼저 이제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 모든 걸 알고 이해해 줄 거다, 사랑해 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상담자한테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전이는 이제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전이가 이제 처음에 나타났다가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상당히 의존하게 되면 그 많은 기대들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 기대가 사실은 충족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상담자는 통찰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다가 상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게 되면 내담자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내담자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좌절이 되면서 부정적인 전이가 막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로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0분이 돼서 내담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라고 상담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사고로서는 상담 시간 50분이 됐으니까 상담을 마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담자 마음속에 상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느낌이 들죠.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저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상담 시간이 됐다고 내 얘기를 끊을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느낌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내담자가 상담 이제 앞뒤로 이제 기다리게 되거나 뭐 이제 스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한테 대해서 더 집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질투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냉정하다, 또 야비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떻게 기독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5분, 10분도 더 안 해주고 이렇게 상담을 칼같이 끊을 수 있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담자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려면요. 상담자가 그 상담 구조를 잘 지키고 중립성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내담자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전이가 나중에는 훨씬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긍정적이지만 점점 좌절되면서 그 긍정적인 느낌 뒤에 분노의 감정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 역동상담 개념을 아는 상담자들은요, 이 전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느낌을 회피한다든지 표현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치료자 혹은 상담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전이 감정을 표현하면 상담자는 이곳에 치료적인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담자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동상담을 공부한 상담자들은 부정적인 전이가 표현이 될수록 치료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죠. 다독거려서 표현을 하게 합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를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생각이든 마음 편안하게 어떤 거든 한번 표출해봐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해서 상담자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마음속에 그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이 어떤 건지 얼마나 강력하게 들었는지 하는 거를 표현시킴으로써 내담자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통찰상담이 지향하는 이제 과정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자의 도움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그때서야 내담자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그런 감정을 모두 표현하게 되면서 그것이 본인 안에 있는 유치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의존 욕구 때문이라는 것과 얘기해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온 그 상담자에 대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말 상담자한테 많이 의존했었구나. 얼마나 마치 그 아기처럼, 그 아동처럼, 아동이 한 5, 6살 혹은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한테 강한 애정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었고 그것을 상담자가 주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하는 그 느낌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전의를 해석할 때는 다음의 개념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이란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반복 강박이다. 그래서 자료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이는 핵심 감정 배우셨죠? 핵심 감정, 핵심 역동이 그 내담자가 일생을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과거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계들을 내담자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상담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의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런 면들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게 해주면 그게 자신의 패턴인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의 경험으로서의 전이의 측면이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본인이 그것들을 경험을 해왔다는 거죠. 계속. 예. 그런 전이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론적인 설명이긴 한데 전이가 되는 내용물,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스포이고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자아의 기능, 디펜스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분노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어그레션인데 그 이드적인 측면이 많죠. 성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 그리고 스포이고는 뭐냐면 자신의 이런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상담자한테 표출되는 전이의 감정 안에 자기가 굉장히 처벌받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또 초자에는 자아 이상 여러분들 배우셨죠?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부분이 전이 감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자아 기능에 대한 속한 게 전이의 내용물이 된다는 그런 거는 어떤 설명이냐 하면 적응이나 방어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방어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그 상담자한테 절대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게 자신의 어떤 그 공격성을 이제 디펜스하고 있는 거죠. 그런 태도들, 그런 감정들이 다 전이 감정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상담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대해서 어떤 느낌들을 갖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통찰 상담에서의 전이가 꽃이라 그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전이를 다루는가 하는 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까 지지상담하고 송찰상담하고 다르다고 제가 이제 오늘 띄웠죠. 지지상담에서는 내담자를 퇴행시키지 않고,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이가 증폭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일어나면 그 전이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왜곡되지 않고 현실적이 되도록 합니다. 예, 거기에 조금 그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 이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게 긍정적으로예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지지상담에서는 그 어떻게 하냐면은, 내담자를 퇴행시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상담자가 뭐 조언을 주는 거라든지 방향을 조금 잡아주는 거라든지, 그것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 때문에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이가 증폭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내담자한테 전이 상황, 전이 감정으로 심하게 빠져들지 않게, 그렇게 심하게 빠져들려고 하면 현실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적인 전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막 증오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미리 해석을 좀 해주는 거예요. 살짝. 잘 생각해봐라. 지금 당신과 나의 관계는 지금 당신이 그런 거를 요구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당신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고, 나는 내가 가능한 한 내 능력 안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좀 현실감을 찾아가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현실적이 되도록 한다는 게 이게 지지상담에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이제 다른 방향인데, 통찰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전이 왜곡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이 전이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퇴행된 미숙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전이가 사실은 현실성이 없고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전이적인 감정 자체가 지금 상담자에 대한 감정의 왜곡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놔두는 거예요.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전이 왜곡을 경험하는데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담자가 중립성, 익명성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얼마나 그 정신치료가 혹은 상담이 정신분석적인가를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담자가 얼마나 중립성, 익명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게. 정신분석적 치료, 그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때, 한쪽은 이제 정신분석적 치료,
또 한쪽은 굉장히 지지치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정신분석적 치료로 갈수록 상담자는 철저하게 중립성이나 익명성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향하는 거의 모든 감정, 100%라고는 물론 할 수가 없을 텐데 거의 모든 감정이 상담자의 팩터에서, 상담자의 요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투영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상담자는 중립성, 익명성을 유지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부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심리치료 혹은 상담은 정신분석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극단적인 그 반대 지지상담 쪽은 상담자가 중립성이나 익명성을 유지하지 않죠.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지지치료에서 현실적인 감정, 느낌, 판단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통찰상담에서는 현실적인 해석이나 반응을 상담자가 일단은 자제하고 충분히 내담자가 자신의 전이 감정에 빠질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켜주는 게 상담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신경증적인 상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전이 신경증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아까 전이 후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향하는 전이 감정에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상담자에 대한 전이적인 감정에 집중해서 그 느낌이 팽팽해졌을 때 이것을 전이 신경증의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치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물론 내담자도 자신을 다소 떨어져서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세요? 네, 치료 동맹 생각이 나시죠? 1강에서 아무한테나 이런 통찰적인 방법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아가 어느 정도 건강해서 상담자도 그렇지만 내담자도 이런 것들을 약간이라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자아 능력이 있는 내담자한테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왜곡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기 나오네요. 치료 동맹이 좋아야 합니다. 네, 제가 지지상담하고 통찰상담에서 전이를 다루는 방법의 차이를 이제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테크닉을 보면요. The Technique of Psychotherapy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에서 전이를 다루는 차이를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씩 좀 읽기로 하겠습니다. 전이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거는 어느 치료에서 하는 방법일까요? 예, 지지상담에서, 그렇죠? 전이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아주 내담자가 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전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토의 초점을 현재의 관계들과 현재의 생활 상황에 맞춘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담자가 현재의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현실적인 적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의 초점을 현실에 맞춘다는 거예요. 과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포함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상담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서 다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내담자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내담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상담에서는 이 과거의 어떤 깊은 상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전이가 증폭하게 되죠. 세 번째는 꿈, 환상, 자유현상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현실의 초점들을 맞추기 때문이겠죠. 또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의자의 눕는 형식을 피하고
상담자하고의 그 면대면을 하면서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를 현실적인 인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 시간도 그 일주일에 2번 이상 면담을 하지 않는다. 보통 일주일에 1번 하죠. 그런데 지지 상담을 할 경우에는 그 상담 시간도 뭐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확하게 그 구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할 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내담자가 뭐 상당히 힘들어할 때는 한 40분, 뭐 30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좀 약간 플렉서블하게 진행을 해요. 6번째, 치료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태도나 느낌들을 감지하는 즉시 다뤄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기에 해석을 해서 현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는 그 과거 내담자에게 외상을 입힌 권위자의 관계를 근거로 한 내담자의 기대에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서 지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상당히 공감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를 지니게 되면 그 상담자의 태도는 과거에 외상을 입힌 권위자의 태도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 상처를 주었던 굉장히 권위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상담관계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정적인 정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반대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전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8번째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죠. 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이를 허용하는 법. 이거는 어느 상담이요? 예, 통찰 상담에서 전이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전이를 여러분들 허용하는 것하고 조장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전이를 일부러 조작하는 것은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상담자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고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전이 감정이 발달을 한다는 거지, 상담자가 일부러 내담자를 자극해서 화나게 한다든지 일부러 옛날 그 정서적인 인물과 뭐 비슷한 역할을 일부러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전이를 허용하는 방법. 첫 번째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성과 익명성을 사용한다. 앞에 전이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설명들인데요. 두 번째, 토의의 초점을 현재 생활 상황으로부터 떨어진 것에 맞춥니다. 세 번째, 부모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과거를 회상하도록 주장한다는 말이 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허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연상 기법을 사용하고 또 장의자를 사용합니다. 대개 이거는 이제 그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장의자를 사용하는 거는 아주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방법 외에는 잘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웬만한 상담은 거의 다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방법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꿈과 환상들에 집중을 합니다. 상담자를 향해서 어떤 공상들을 하는지, 그 꿈에 상담자하고 관계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6번째, 억압을 막기 위해서 면담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면담 횟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예, 전이가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발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면담 횟수가 줄면 그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가도 일주일을 지내는 시간에 그 내담자가 다시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들을 해소를 해요. 그런데 상담의 빈도를 늘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디펜스 할 시간 없이 계속 전이가 발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자들이 사실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깊이 있는 상담이라고 할 때에는 면담의 빈도수를 늘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4번까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육 분석을 받을 때 되게 최소한 일주일에 3번 하죠. 많은 것 같으죠? 혹은 이제 4번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교육 분석을 받는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어렴풋하게 느꼈지만 그 마음속에 아주 어려서의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담자를 향해서 디펜스 할 겨를 없이 그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의식에 많이 표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상담의 방법으로서 돕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담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할 때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일까 하는 좀 그 정도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받아보시려면 상당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 이상화된 대상을 향해서 어떤 미숙한 감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깊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고 이제 7번째 해석을 제안합니다. 8번째는 치료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태도나 느낌들이 압도적으로 증폭될 때까지 그것을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요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상담자들은 상담자한테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올라오면 그거를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상담자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팽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정말 팽팽해질 때까지. 그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담자가 자신의 전이의 느낌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해보는, 충분히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 느낌을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느낌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하고 그 느낌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 반복 강박적인 그런 느낌들이 그 내담자의 삶을 얼마나 지배해왔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올라온다고 조기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한테 대한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팽팽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담자가 배워야 될 테크닉이겠죠. 이제 이거 너무 기다리다가 상담이 완전히 드롭되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부분을 다루어주는 게 역동상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치료적인 요인이자 상담자의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세요?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이제 역동상담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예, 차츰차츰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때 그 상담자의 어떤 역할은 9번째 내담자에게 외상을 입힌 부모로 가정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예.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특수한 정신병리와 이에 따른 특수한 전이 양상인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내담자에게 병리가 있을 경우 그 어떤 병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이가 나타나는 양상이 사뭇 달라져요. 그래서 신경증적인 전이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경계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여기선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전이 양상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나머지 들었는데 사실은 다른 인격장애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인데 경계성 인격장애는
그 분노가 굉장히 주된 감정이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그 상담에 와서 상담자를 처음에 굉장히 좋게 봤다가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표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상담자를 이상화시켰다, 평가절하시켰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경계성 인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전이를 처음에 이제 초보 상담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와, 이 내담자는 도저히 다루지 못하겠다. 이렇게 상담자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고 분노에 차는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내담자를 다루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계성 인격장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을 본다면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서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이 내담자의 병리 때문에 전이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이가 표출될 때 상담자가 그 부분을 버텨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그 내담자를 돕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의 전이를 보면, 여러분들 그 가바드 책에 보시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감각형 자기의 경우에는 상담자, 이 부분 이제 정신병리를 좀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상담자를 어떻게 내담자가 인식을 하냐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단지 대상으로서만 인식을 하지 그 상담자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느낌이 없어요. 반면에 그 과민형 인격장애라고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인격장애가 있는데, 그런 인격장애 내담자는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상담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그 예민한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전이 현상을 보면, 정신분열병 내담자들은 그 상담자에 대해서 그 일관적인 전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계속 있어야 상담하기는 좋은데, 이런 정신분열병 환자에서는 그 일관된 어떤 그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이 양상만 보더라도 상당히 치료적인 도움을 주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전이 양상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꼭 한번 그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성애적 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이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감정 중에 그 성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상담자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담자가 많이 퇴행돼서 상담자에 대한 느낌이 많아지면 그 안에는 성적인 느낌도 포함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바드 역동정신의학 그 히스테리 연극성 인격장애의 성애적 전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성애적 전이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애적 전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담자, 내담자 관계뿐만 아니라 사역자, 평신도 사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표현 못할, 말 못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 보면, 이런 성애적인 전이 관계가 대부분 건강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도 아주 말 못할 고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성애적 전이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애적 전이를 상담자로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내담자가 이런 성애적 전이를 표출했을 때 얼마나 건강하게 다뤄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데한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적절한 경험과 사례 지도 감독 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가바드 책인가 어디에 보시면 어떤 그 수련생의 슈퍼바이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환자가 저한테 이런 성애적 전이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여자가 그런 느낌을 표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적인 편견이나 차별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상담자로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전이의 개념 안에 성적인 요소가 있고요.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다,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다라기보다는 내담자의 심리 깊숙한 부분 안에 있는 아주 어린 시절 초기의 대상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느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느낌들을 내담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전달하고 또 그 느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상담자가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애적 전이의 치료적 관리를 간단히 보면 역전의 감정을 잘 평가해 본다.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내담자가 이런 성애적 감정을 표출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담자들은 솔직히 좋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어떤 상담자들은 너무 싫어서 그 내담자를 당장 종결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런 좋거나 혐오스럽거나 싫거나 아무튼 이런 감정들 안에 있는 상담자의 그런 핵심 감정들이 뭘까 하는 거를 잘 평가해 본다는 거죠. 상대방이 성적인 어떤 전이를 일으켰을 때 상담자로서 자기의 역전의적인 느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내담자도 충분히 도울 수 없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해를 요하는 중요한 치료적 자료로서 성애적 전이를 수용한다. 무조건 좋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성애적 전이의 감정은 내담자한테는 다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적 자료로서 이 전이를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세 번째 보면 저항의 기능을 하는 전이의 다중적 의미. 이거는 뭐냐면 이 성애적 전이가 사실 이게 퇴행된 굉장히 미숙한 그런 아주 초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느낌들인데 이게 저항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부분에 대한 관계성을 적절하게 맺지 못하도록 이 부분이 그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애적인 전이가 어떻게 그 내담자한테 저항의 기능을 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애적 전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과거 사이의 연결을 해석해서 상담자하고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 이런 성애적 그 전이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 때문에 대인관계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하는 거에 대한 내담자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굉장히 성적인 느낌들을 표출할 때 어이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성애적인 전이를 나타내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감정이 있고 저런 성애적인 전이가 왜 일어났고 그 성애적인 전이가 상담자인 나와 그 내담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만 그 성애적 전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죠.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이 현상과
저희가 이제 기독 상담자로서 저의 기독교 신앙과 관련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저희를 기독 상담자로서 일반 상담자와 구분하게 한다 그럴까요? 구분하게 하는 그런 사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통찰 상담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런 맥락 안에서, 맞춘다는 것보다도 그런 맥락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이 아이디얼라이즈 된 아주 이상화된 부모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아주 퇴행된 미숙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그런 과정들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거기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을 볼까요? 전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화된 부모상을 주신 까닭이 있다. 즉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뭔가 변치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갈망, 그런 욕구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신앙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배우고 또 알고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장 약한, 가장 취약한, 또 어찌 보면 때로는 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전이가 인간적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데 세속적인 상담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동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전이 개념을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상화된 어떤 페런스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욕구들을 사실 하나님한테로 갖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저희를 만드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그 전이를 내담자가 자기 안에 그 전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이제 돕는 방법으로는 그런 본인의 욕구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돕고, 혹은 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 전이를 한 대상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분산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상담에서는 그 전이가 향하게 되는 저희가 방향성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인간의 전이를 피조물인 다른 인간은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가장 깊은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성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임상에서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내담자도 신앙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본인의 어떤 취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직접 이 문제를 갖고 가지 못하고 상담자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약하고 또 문제가 느껴지고 그럴 때 왜 나도 신앙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과도기적인 그 과정적인 대상이 어떤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도 보면 그 내담자의 취약함 안에 묶여서 도움을 주시는 절대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독상담자를 찾아오면 그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전의를 100%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결코 될 수 없지만 과도기적인 대상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담이 잘 되면 내담자가 충분히 성숙해지면요. 언젠가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버리고 사실 떠나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미숙할 때는 부모를 막 의존하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한테 독립해서 이제 자유롭게 되고 떠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어려움 가운데 와서 많이 성숙해지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러면은 보다 건강하게 되면요. 상담자한테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세퍼레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채우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감정은 하나님한테 향하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저희는 전위 개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끝에 결론적인 걸 보면 대부분의 지지 상담에서는 전위를 모두 불러일으키지 않고 지지가 필요한 만큼만 불러일으켜서 상담자가 하는 지시, 권고, 위로가 효과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또 차차 상담자로부터 떠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이어야 한다.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담이 종교라는 과정에서도 지지 상담하고 통찰 상담하고 굉장히 다른데 지지 상담에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통찰 상담에서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딱 종교를 하는데 점진적이라기보다는 통찰 상담에서는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분리되는, 세퍼레이션 되는 그 주제를 내담자가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점진적인 지지상담의 방법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지상담의 경우에는 제가 좀 방법상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를 떠나기 힘들어하면 2주에 한 번 하다, 한 달에 한 번 하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늦춰갈 수 있고요. 대부분의 통찰 상담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쭉 진행하는 상담은 그렇게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느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나면서 그 대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서부터 세퍼레이션 돼서 나올 때 그 어린 시절 세퍼레이션, 분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떤 전위적인 감정이 있었는지를 그 종결할 때까지도 충분히 본인이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상담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 번 느꼈던 그 전이 감정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떻게 반복이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감정에 또 여전히 매여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시면 내담자하고 상담자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통찰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주면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스스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옵기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런 개념들보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험 그리고 기독 상담자로서 제가 이 전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